불과 몇 개월 전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파나마 이 5개 국가와 한 번에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인데요. 한국이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화장품, 음료 등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는 동시에 우리 농민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쌀, 고추, 마늘, 양파는 한국이 완전히 개방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는 완벽한 방어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 너무나 유리한 계약처럼 보이는데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외교를 보여주었음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파나마 GDP 72조 원, 코스타리카 67조 원, 엘살바도르 29조 원, 온두라스 27조 원, 니카라가 16조 원이야. 이들을 모두 합해도 211조 원밖에 안 돼. 삼성전자 1년 매출액 230조 원보다 낮고 한국 GDP 1893조 원의 9분의 1 수준인데 한국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네, 이분들의 생각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 대 국가의 외교 관계를 분석할 때 단순히 GDP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GDP는 6043조 원, 일본보다 GDP가 높은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뿐이죠. 일본이 미국에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옥수수 사건 기억하시죠? 일본 기업들은 전혀 몰랐는데 아베 총리가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해충이 일본 농산물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농산품을 수입해야 한다 라면서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0만 톤을 사겠다 말했죠. 결국 무산되었지만 아베 총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승리한 지역이 곧 미국 농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임을 인식하고 트럼프에 잘 보이기 위해 필요도 없는 8조 원어치의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를 산다는 등의 퍼주기 외교를 펼치고 있음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무역협정 내용을 보시면 일본이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디지털 무역협정까지 맺어버렸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겨가건 말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은 미국의 쓴소리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반면에 일본은 자신보다 낮은 GDP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이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일본보다 GDP는 낮지만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들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빠져나오는 브렉시트를 앞둔 영국에는 보기 불편할 정도로 막가파식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외무성을 통해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은 영국을 떠날 것이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닛산, 혼다,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의 회사들이 영국에서 생산을 종료하거나 다른 국가로 옮겨버리는 탈영국을 선언하였습니다. 닛산은 영국에서 인피니티 생산을 종료하고 새로운 SUV 모델 생산 계획도 철회하였고요. 혼다는 2021년에 영국 생산을 완전히 폐쇄해버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파나소닉과 소니는 유럽 본사를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다 전하는 등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180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GDP 세계 6위인 영국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한국이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파나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무시했지만 한국은 높게 평가해 아시아 최초로 FTA까지 체결한 바로 이 중미 지역에서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엘살바도르. 인구 660만 명에 면적도 2만 1000제곱킬로미터, 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다가 1인당 GDP는 440만원. 경제 규모는 정말 작죠.
자,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북미와 중미의 주요 도시에 비행기를 통해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이내로 도착 가능한 전략적 위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상으로도 5일 내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항구, 이틀 만에 멕시코의 만자닐로 항구, 3일 만에 페루의 카야오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컴패티브니스 리포트 2018의 자료를 보시면 중미 국가 중에서 엘살바도르가 가장 우수한 도로망 인프라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전략적 위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너무나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엘살바도르는 자신들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17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중미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128만 3,597.4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대 20년간 세금, 관세 및 이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략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세, 심지어는 수입 관세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우수한 인프라까지 갖춘 중요한 지역이 되다 보니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이 벌써 상당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대표적인 친일 국가죠. 대만과 단교를 선언, 즉 대만을 버리고 대신 중국과 손을 잡은 것인데요. 최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금 전에 엘살바도르와 대규모 협력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 엘살바도르는 향후 중국의 일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전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관광산업을 정비하고 무역 인프라에도 엄청난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동시에 중국의 1대1로에도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미국은 엘살바도르가 중국의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비판하자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즉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분명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모든 건축물은 엘살바도르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며 미국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미 중국 편에 붙어버린 모습인데요.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영업권을 넘기면 일본이 엘살바도르 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약 1,200억 원을 철회하겠다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 진출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고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죠. 스팀슨 센터의 시니어 펠로우 선윤 이사도 중국이 순전히 상업적이라고 말해도 군사력 능력을 나타낸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발표한 보고서도 엘살바도르가 동부에 있는 라 유니온 항구를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중국의 의도를 경고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사드를 배치해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듯이 중국이 엘살바도르를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로 확보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중남미까지 한 번의 감시망 레이더 범위 안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현재 엘살바도르의 항구 및 인프라 개발과 운영 권한 등이 현재 핵심 중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엘살바도르를 포함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할 때 한국 측은 하버드 MBA 출신의 브레인, 여항구 통상교섭실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요. 단순히 한국이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품목들의 관세만 없앤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은 세계 무역기구죠 WTO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개방하기로 하였고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약속받는 동시에 보상 원칙과 송금 자유화 조항까지 체결하여 한국 기업들이 안전한 법의 보호를 받는 아래에서 투자가 가능해졌고요. 지식재산권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면 미국의 앞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싸움에서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신 열쇠 고리를 쥐고 있다 정도가 적당하겠지만 한국이 정말 열쇠를 쥐고 있는 확실한 이유를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이미 엘살바도르 공항 항만청과 아카후틀라항 그리고 라 유니온 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였고
향후 실행 방안까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라유니온. 익숙한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엘살바도르의 라유니온 항구를 군사기지로 만들려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해드렸었죠. 이곳을 이미 한 발 앞서서 한국이 선점한 것으로 엘살바도르의 넬슨 바네가스 공항 항만청장은 그동안 한국의 도움 덕분에 선진화된 항만 운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항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라며 한국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실시할 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도 한국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항만 현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국가를 GDP 수치로만 평가하여 굴복 외교를 할지 아니면 무시하고 깔보는 외교 전략을 구사할지를 결정하는 일본과는 달리 빅픽처를 그리며 미국과 중국보다 더 한 발씩 앞서서 핵심 국가의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한국의 소름돋는 외교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렘프씨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8일 하루 동안 일본은 최종 판정을 받은 자가 하루 만에 515명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50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기사와 논평을 주로 하던 일본 언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가 지금 일본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아베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비상사태 선언을 선포한 다음 날인 8일자부터 각 언론에서는 일본의 현재 실태와 방향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숨겨왔던 실태들이 일부 언론들을 통해 까발려지기도 합니다. 인사이트 나우의 일본이 C19 검사의 소극적인 이유라는 칼럼에서 한국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모범적인 대책과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까지 하고 있으니 억울하지만 대단한 일이다 라고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솔직한 일본의 속사정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검사를 확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PCR 검사 기계의 부족, 기계를 취급하고 판정할 수 있는 직원의 부족, 그리고 설사 기계와 직원을 늘려도 결과를 판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가 검사와 처리 능력을 2배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의료 붕괴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전문가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아예 검사를 처음부터 확대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 문제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 전문가들은 PCR 검사의 신뢰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음성과 양성 반응이 잘못된 결과가 대량으로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의료 붕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검사의 확대를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보니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일본 경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결론적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서 대처하지 않고 지금처럼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소극적인 방법이 가지고 오는 사태는 끔찍할 것이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비상사태 선언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단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위기 관리를 잘못하면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와 아베 정부는 배우지 않고 있는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아베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데 이 칼럼은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리더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아베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은 세계에서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넘어서 존재감이 침몰하고 있고 주목받는 일본인 리더도 줄어들고 있다고 봤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지도자로서 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문제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항상 의료 붕괴를 핑계 삼아서 소극적인 검사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파 속도가 급상승하고 있고 최종 판정자도 확대되어가는 상황이 되니 결국은 검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격리 치료하는 한국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최종 판정자 중에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는 의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호텔 등 숙박시설로 이동해야 한다 라면서 7일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공무원 교육연수원, 삼성 및 현대자동차의 시설 제공 등 19개소의 생활치료센터가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활치료센터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4,000명의 수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한화생명연수원인데 그곳의 관리 시스템과 하루 일과 등 치료 과정을 일일이 분석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취재해 기사화했습니다. 이 센터에서의 평균 체류 기간은 3.7일이며 센터에는 40명의 의료 및 공무원, 경찰 등 관계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병원이 시설을 모니터로 관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병원으로 이송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수립해야 하고 운영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아예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베가 미래형 다짐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판하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는 항상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축할 계획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결국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베는 매번 근성만 보여주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모든 정책을 동원해 대책으로 정책 패키지를 같은 단어들만 남발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결국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코이케 도지사도 매일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등의 말만 하면서 어떤 의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베는 그동안 큰소리치고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를 통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미 다 놓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아무런 준비와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일본 언론에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아베와 공범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본의 문제점들이 줄줄이 터질 것입니다. 뭐든지 숨길 때는 모르지만 막상 건드리면 실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베와 일본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